김진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 재판을 편향적으로 졸속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사법체계를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야당은 공천 개입 의혹 규명과 국정 불안정 종식을 위한 것이라고 한 반면 여당은 여권 잠재 주자들을 겨냥한 대선용, 보수 괴멸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우선 홍익표 의원님 어떤 발언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 네. 그 사전 공무회의죠. 그 비상계엄 발표 전에 공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정상적이었냐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공무회의, 그러니까 그 뭐 합법적인 정상 공무회의였다라고 증언한 유일한 지금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눈여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쪽지를 받았는데 단전단수, 그러니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지만 지시가 없었다고, 쪽지만 받았고 무슨 지시는 없었고 본인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이 공무회의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된 거를 이제 이상민 장관의 그 주장이 다른, 또 한덕수 총리하고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은 이제 사후회의, 해제회의에 공무회의에 배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부터 자기는 계속 그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세 가지 포인트로 홍익표 의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조혜진 의원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했습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 신원식 실장 발언보다도 네. 그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 언론에서 그 시정 연설을 하러 갔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박수도 안 치더라. 그래서 네. 뭐 계엄했다는 식으로 좀 희화화해서 보도를 해서 좀 문제긴 한데 네. 원래는 그 뭐 줄 탄핵, 줄 특검, 또 뭐 악법 양산, 또 예산 난도질 이런 걸 통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라도 야당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런 상황,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했는데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 예산 당시에. 설명하러 가면 다들 뭐 저 로텐더홀에 나와서 피켓 시위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들어와서도 보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178번 퇴진 및 뭐 탄핵 요구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그 방탄이 절체절명의 과제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옳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화하고 타협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씨가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대통령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대목에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런 상황을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알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옥중서신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뒤늦게 이해를 하고 그 공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야당은 안 통하다 불통이다 하더라도 국민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은 사실은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고 내란죄로 체포 구금 수사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면 평소에 그렇게 소통했으면은 이거보다 더 최소 이것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총선을 치렀다고 하면은 적겠습니까? 오히려 이겼죠. 그럼 이런 상황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직후에 제가 그 계엄 해제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 국민 앞에 나오셔서 국민 놀래게 하고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 다지겠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것이 경위를 설명하시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야. 소상하게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네네. 9일이 지났어요. 9일 동안 공백 9일 뒤에나 이야기했는데 그 9일 뒤에부터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9일 계엄 직후부터 그렇게 했었으면은 왜냐하면 그 9일 동안에 내란죄 프레임이 다 굳어져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 대국민 소통을 했으면 제일 좋았다. 그럼 총선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이제 물이 쏟아진 다음에는 바로 직후에 나와서 했어야 됐다. 바로 그런 나와서 뜻인가요? 국민과 소통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란죄 프레임이 저는 그 굳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반론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도 되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점이 대통령 말씀을 지켜보면서 평소에 뭐 생각했던 게도 하지만 좀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좀 느껴졌죠. 네. 자 대통령 발언은 그런 거고, 예, 홍익표 의원님. 글쎄요, 물론 뭐 그 국회에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뭐 날선 발언하고 뭐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비상계엄을 할 만한 사유일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뭐 178번에 뭐 이런 게 다 합해진 것 합해서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 특히나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원내대표 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사실 이제 그걸 그 당시 아마 약간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신사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윤재옥 원내대표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 국회의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국회가 그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최소한 대통령 시정 연설 그리고 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는 좀 그 본회의장 안에서 야유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조혜진 의원이 아시겠지만 우리 막 서로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이번에도 서로 상대당 의원들 할 상대당 때. 대표가 나와서 하는데도 막 그러니까요. 이제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기 안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로텐도홀에서 대통령 들어올 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극심했었어요. 아예 그 빨간색 플래카드 쫙 펼쳐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도리어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2023년 그 11월 달이었죠. 그 당시에는 본회의장 안에서는 야유가 없었어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여야 그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오부 여인 주요 인사들 해가지고 국회의장실에서 티타임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노력을 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아까 조혜진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만 언짢다 하더라도 그게 그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탄핵이나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비상계엄을 탄핵을 한다든지 본인의 대통령의 뜻이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철이 잘 안 될 때마다 탄핵이란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한다면 매번 탄핵과 그 국회 부결 이 절차가 반복되는 그러한 그 정말 뭐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홍익표 의원님은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 예. 국무회의 절차의 정당성. 예. 이번 대부분의 국무위원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 뭐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생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그 길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
그 국무회의 성립 요건을 이런 네. 형식적인 예를 들면 방망이 두드리면서 네, 네. 국무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몇 차 국무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은 뭡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네. 아니면은 어쨌든 그 안 이번에 이걸 좀 논의해야 되겠다고 예. 구두로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상민 전 정족수가 예. 충족되고 그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 후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상민 장관 말씀처럼 그 이제 되는 게 맞은 거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네. 검찰의 이 태도가 문제인 게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결론을 발표를 한 것이 그 헌법적인 하자다. 그 국무회의가 안건 심의 기구인데 심의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론을 던진 것이 법적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 예. 그걸 내란죄 성립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저히 그 앞뒤가 안 맞은 거는 윤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가 와서 자기가 먼저 결론을 이야기한 건 맞죠. 그런데 토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반대를 했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 결론은 이제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견을 듣든 결론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 임명할 때는 네. 토론도 없었거든요. 딱 앉자마자 바로 개의하고 바로 카메라 있는 데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 결론을 발표를 했어요. 두 사람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국무위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종의 뭐 날치기 국무회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 성토를 했죠. 왜 이렇게 심사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들어보고 당신 일방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냥 끝내버리느냐. 어떻게 보니까 그때도 그 반대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해버린 거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래도 의견이라도 들었잖아요. 토론이라는 과정이라도 거쳤잖아요. 그런데도 내란죄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이 아예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결론 자기가 생각 내린 결론을 발표하고 끝내버린 거 이거는 내란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 가만 아무 네. 저기 터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 예, 두 재판관은 그대로 지금 일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지금 이 검찰이 혼선을 자초하고 있는 게 국무회의 성립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그 죄수의 딜레마를 가지고 이 그 내란 몰이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는 내란 그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정식으로 성립됐는데 당신들이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은 정식으로 이거는 성립됐다고 주장하게 되고 양쪽 나머지 위에다가 사람들은 다른 잣대를 지금 들이댄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식으로 성립 안 됐다 해야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은 성립이 안 돼도 내란죄, 성립이 돼도 내란죄 공범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법적인 기준이 옳고 그러면 무엇이냐?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 성립 그 검찰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그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성립이 안 됐으니까 내란죄라고 하든지 성립됐으면은 둘 내란죄가 중에 아니라고 하나를 하든지 택해야 한다. 둘 다 내란죄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조혜진 의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절차적인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그 자리는 예고된 회의였잖아요. 정기 회의죠,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고 그다음에 안건으로 이미 올라가 있었고요. 그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그 권한대행이 어떠냐 한다는 걸.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이 충분한 논의가 보장을 했냐 안 했냐보다는 결국은 그런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전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국회에서 조혜진 의원님 아시겠죠? 옛날에 날치기 통과할 때도 방망이를 두들겼냐 안 두들겼냐. 방망이를 어느 위치에서 했냐 안 했냐를 갖고 방망이만 뺏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방망이만 안 두들겨도 회의 불성립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 막 손으로 두들기고 뭐 그에서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자체는 뭐 논의 자체는 둘째치고라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장관들은 이것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고된 회의도 아니었고 갑자기 불시에 불려나갔고 안건 채택 과정도 없었고 안건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걱정이 되는데 이 얘기만 하고 대통령이 나가버리고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5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통령이 그냥 듣다가 중간에 나가서 시간 되니까 대국민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토론이 보장됐느냐 충분했느냐라는 걸로 그 비교의 잣대를 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절차를 거칠 여지가 있다는 게 이제 조혜진 의원 말씀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게 홍익표 의원님 말씀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쁘게 보면은 거기 검찰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향후 형사 재판을 위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이랬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달라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검찰 조서에 더 비중을 두기도 사실 1심 재판도 안 한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이 더더군다나 형사법이 2020년인가 21년에 개정이 돼서 그런 조항까지 있는데 이러는 게 맞나요? 어떻죠?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쓴다고 하는 게 그 검찰 조서를 100% 다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 조서와 관련돼서 낸 내용을 지금 국회 소추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소추단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 증인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거나 또는 계속 지속하는 사람, 곽정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형사법에서 유무죄를 다투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내란죄 요소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를 아마 사실관계를 그거를 같이 참고를 해서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증인들의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증인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누구 말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지, 네. 또 그렇다면 검찰 조서의 내용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는지를 보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검찰 조서의 내용을 무조건 100% 그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내용, 왜냐하면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굳이 조혜진 의원님 네. 굳이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런 게 거기에 더 비중을 두겠다 이런 걸로 보면 헌재 나와서 어쨌든 재판정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인데 여기서 네. 나와서 얘기한 거는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요즘 저는 현재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념적 성향이라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네. 자질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렇게 어떻게 대놓고 지켜보는 국민들 눈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리면 그거는 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주도록 그냥 원래는 그런 게 있더라도 감추는 게 네. 판관들의 기본적인 이 속성인데 예.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자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이순영 영장 판사하고 똑같이 입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순영 판사도 110조 형소법 110조 111조는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예. 비슷한 행위를 헌재가 한다? 이것도 지금 형소법 132조 1항을 적용 배제하는 거거든요. 해석이 아니고 준용한다고 하는 거는 그 법을 그대로 복붙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한 조항 안에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이 네. 절차가 다 필요한데 예. 전체를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준용하라고 하는 게 이게 입법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라. 그 현재법 40조 보면은 그리고 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라. 그리고 그 권한쟁의심판하고 그 저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 준용하라. 그 소송법 하나하나가 엄청난 분량인데 네. 그 절차를 일일이 다 규정하면 헌법재판소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래 하는 게 이 경우만이 아니라 준용은 흔히 있는 겁니다. 복붙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취사 선택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네. 갖다 붙이는 자, 건데 제가 중간에 그걸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말을 조금 끊으면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서울대법대 82학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던데 나경원 의원은 네. 이런 그 증거 채택 문제뿐만 아니라 예. 증언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거하고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보통 그 법원 같으면 이건 징계받을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변론기일 추가 지정해서 방어권 충분히 보장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기자회견 예. 열어서. 예. 이런 부분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해석을 통해서 이 경우는 뭐 어차피 판사라니까 법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업무잖아요. 네. 해석을 해보니까 이 경우는 그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게 판사 판관들의 업무인데 그것도 해석도 일정 부분 범위가 있지. 완전히 일탈해버리면 입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해석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그 이순영 재판관이나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 두 법을 적용을 배제해 버렸거든요. 준용이라는 거 의미 예. 자체로 완전히 지금 준용이라는 건 법에서 법학의 스님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취사 선택이 아니고 그대로 복붙인데 그 해석은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거 준용은 그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순영 재판관 이렇게 판사하고 똑같은 논란에 계속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예, 저 홍익표 그대로 적용하되 예. 해석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유도를 두는 거는 논란이 적은데 아예 배제를 해버렸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홍익표 의원님한테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사실 지금 양극화돼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든 좀 불복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반론권도 충분히 하고 좀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들어주는 것도 차후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예, 이제 예. 이거를 뭐 더해라 말라 이렇게 어떻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걸어가는 게 더 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도리어 그 진보성의 판사보다 보수성의 판사가 좀 더 숫자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번에 주심 판사는 정영식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분으로 아주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재판의 운영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다 동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평의죠. 평의에서 그렇죠. 나온 거죠. 그렇죠. 예. 평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평의에서 제가 이거를 다수결로 소수의견을 무시했다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한두 분만 반대해도 그분의 의견을 가급적 듣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엔 나름대로의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자 이 얘기가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데서의 최고 결정 기구가 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단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법적 해석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네. 저는 맞습니다.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피해자 그 윤석열 대표 대변인 그 변호인단 측에서 네. 뭐 추가 변론 정도 한다면 합리적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변호인단 측에서.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네. 절차적인 정당성에 자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당한 요구라면 저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 그동안은 왜 윤석열 탄핵과 내란 특검을 반대하고 왜 구치소에 찾아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면회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남 탓 그만하고 윤석열을 중징계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2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십시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혜진 의원님, 네. 왜 그 여당은 특히 거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사과를 해라 플러스 윤 대통령을 출당해라 이런 요구 어떻게 보세요? 사실 면회도 안 간다고 하면 그건 인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도 저 사람들 좀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그 의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건 그대로 국민들에게 비칠 거니까 그런 네.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가야 되는 건 맞은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은 것이 민주당도 예. 지금 돈봉투 사건 그 연루된 의원들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지금 벌써 한 2, 3년 돼 가죠. 그대로 두고 있고 대통령은 그래도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도 시작 안 됐고 탄핵 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의 대상인데 출당하라 이런 거는 부당하다. 이재명 대표는 그 허위사실성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건 그대로 두면서 아직 재판도 시작 안 된 대통령은 출당시키라고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거죠. 자, 내로남불이라는 이 조혜진 의원님의 지적을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이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됐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당사자들 비록 1심, 2심, 1심에서 유죄 판결 나고 또 어떤 건 무죄 판결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계속 본인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불구속 상태고 다른 네. 돈봉투권의 여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지금 당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계속 무죄 추정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 이 원천적인 첫 번째 문제가 그때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 안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들어갔던 한동훈 당대표와 그 일부 의원들에게 탈당하라고 그러고 결국 한동훈 대표는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속내가 뭐냐. 정말 비상계엄을 반사과하는데 정말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이건 명백하게 헌법 77조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 여부를 떠나서 헌법 77조 위반만으로도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한동훈 대표는 탄핵 이 탈당 얘기, 출당 조치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 얘기 쑥 들어왔죠.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결집하니까 도리어 이제 윤 대통령한테 눈치 보고 전부 다 구치소에 면회 가기 서로 가서 얼굴 면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입장들이요.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평소보다는 정체가 덜한 편입니다.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분이 많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부근을 보고 있는데요. 부산 쪽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금호 분기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울시 구간의 정체를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초 부근 5차로에서 사고로 부서진 방호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으로 고척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의 서부간선도로 보니까요.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오금교에서 목동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야권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법사위에 상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계엄 사태 관련 진실 밝히고 공천 개입 의혹 밝혀야 한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 하고 지금 그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요. 자, 근데 홍익표 의원님, 국민의힘에선 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저 여권의 잠룡들을 겨냥해서 대선용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 대선 고속도로다. 그 보수 괴멸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로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등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좀 연루돼 있다라고 지금 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그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또 그 일부 파견 나왔던 창원지검의 검사들이 다 원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더 수사가 지지부진할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초기 단계에 빠른 수사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만약에 그 명태균 특검법이 그렇게 그 국민의힘이 의혹이 제기되고 좀 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특검에 법을 통과시키되 실제 그 시기는 대선 이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네. 괜히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굳이 이거를 그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 대선 이후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 이후로 시기를 그 단서 조항에 붙이면 되니까요. 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이런 부분 제가 딱 한 가지만 왜 그러냐면 특검법이 통과되고 하더라도 특검을 구성하고 이러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아, 실익이 없군요. 예, 한 달 이상 그렇잖아요. 우리 조혜진 아신 것처럼 특검법 그 법에 따라 특검이 임명하고 그렇죠. 또 수사진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아예 민주당도 그러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당한테 그 공을 던지는 거죠. 대선 이후에 이거를 그 가동되게 하자.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사실 모양새도 만약에 대선 주자 보고 오라가라 이런 모양새는 사실 그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더욱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하더라도 어떻게 그 부분은 조혜진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치적인 의도는 네. 일정 부분 이제 해소가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이 특검의 원래 원칙에 맞은 거냐는 부분은 또 별도로 또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수사가 명백하게 잘못되거나 미진하거나 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언론이나 또 여러 주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혹은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실제 네. 법적으로 들어가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보면은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명백하게 이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면 그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뭉개고 간다, 덮는다 이런 거라면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만은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 미진하다고 하는데 창원지검의 검사들이나 서울에서 파견돼 간 검사들이 대통령을 봐줄 이유가 저는 전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검찰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은 거의 지금은 공수처가 빠졌지만 공수처 경찰하고 경쟁하면서 경쟁적으로 대통령을 거의 뭐 사냥감 다루듯이 전리품 챙기듯이 그렇게 과잉 수사를 해서 문제였지. 그 엄연한 범죄 사실을 그냥 봐준다고 할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니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 파견돼 간 유능한 검사들까지 다 덤벼들었는데도 실제로 법에 저촉돼 가지고 이거 기소하고 재판받아 형을 살릴 만한 행위는 그 제한적이다. 나머지는 뭐 부풀리신 것도 있고 그냥 카더라 통신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법적인 잣대로 기준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네. 특검이 그 필요성 측면에서 보충성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오후에 열렸습니다. 증인 2명에 대한 신문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이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자,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 보니까 재판 결과 걱정 안 한다. 그리고 또 최종심은 뭐 5월 전에는 아마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뭘까요? 아, 글쎄요. 그거는 뭐 그 본인한테 물어보진 못하셨죠. 그럼요. 그건 그뭐 방송에 그냥 얘기한 건데 예.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1심이 잘못된 판단이고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뭐 보통 633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그 5월 전에 그 3심까지 나온 거 쉽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그냥 전망을 한 것 같아요. 뭐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2심 결과가 언제 그 3월 중에 만약에 나오고 3월에 나왔는데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또 아까 얘기했어요. 그 대법원 기일을 잡고 하는 모든 과정은 대법원의 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뭐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렇게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이 지금 헌재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대법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요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 발언 자체는 무죄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대표의 뭐 법률 전문가이긴 한데 네. 자신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뭐 예측이 반대로 나갔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은 네.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상이 돼서 나오고 그 저 위정교사제는 굉장히 긴장하고 떨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냥 환하게 웃고 나오고 그러니까 잘 됐든 못 됐든 본인 예상하고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권을 한번 보면 오세훈 시장 오늘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 열었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비판한 기자회견 열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과정 비판하면서 좀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양새인데 조혜진 의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지금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그 뜻이랄까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도 조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조금 그분들을 의식하는 발언이나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예. 지도자답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민심은 예. 그 보통 우리 민심을 대변한다,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심이 이런 여러 가지 이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숙된 결론을 도달했을 때는 그거는 수용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초기 단계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감론을박하면서 이 민심이 막 요동칠 때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바른 길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중도가 결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 이번 부분은 선거만이 아니죠. 동의하세요? 늘 그렇죠. 늘 벌써 그럴 여야가 겁니까? 박빙 선거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하나만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중도가 그러려면 중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중도가 완전히 중립에 있느냐. 원래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중도가 계엄 사태 직후에는 완전히 저쪽 민주당 쪽에 있다가 지금 상당 부분 이쪽으로 와 있어요. 한 3분의 1은 여전히 민주당 쪽에 있고 3분의 1은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네. 그럼 문제 추세가 이쪽으로 계속 오는 추세인데 이게 계속되면은 나중에 중도가 우리 쪽에 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이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존의 지지층들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 이유는 뭐며 그게 타당한 것인지 또는 타당하다 한다면 직업 정치인인 나 네. 그리고 지도자인 나는 왜 먼저 그걸 몰랐을까? 먼저 왜 그 길을 제시하지 못했을까? 그것도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곧 정치활동 재개할 거란 전망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확장성을 높이 찼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의해서 또 검찰 출신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이 찍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 말씀 다 맞은데 둘 다 맞아요? 뭐 화장성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당내 경선 말고 일반 대선 후보 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초기 1등으로 달릴 때 비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떨어져서 지금 대개 아마 4위, 5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게 우리 당 고정 지지층이 이렇게 부분은 적어 보여요. 네. 중도층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가까운 진보층, 뭐 개혁층 이쪽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네. 나중에 그게 그대로 더해진다고 하면은 우리 당이 박빙승부에서 이긴 데 도움 되겠죠. 다만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 그게 굉장한 핸디캡이고 지금 뭐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 자질을 가진 분인데 계속 힘든 게 지금 배신자 프레임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 그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점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데 굉장한 핸디캡이 될 것이라는 점. 통과돼야 네. 그게 확장성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 네. 그런 점들이 고민일 거고 좀 멀리 한 대표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당내 경선 나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멀리 내두고 지금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평생 네. 검사로 살다가 유승민 대표 말처럼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 좀 그런 불신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벗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경험도 쪽, 필요하고. 예, 민주당 쪽은 제가 홍익표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주에 호남 찾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 찾아서 개헌시국 토론에 참여하고 이분들 움직이는 건가요? 뭐 김동연 지사 포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갖는 상징성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후보를 지금까지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선택과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선택이 비교적 연동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와 계신 호남 분들이 좀 많이 네, 네. 계시고 그분들이 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호남을 먼저 찾은 것은 뭐 일종의 이제 그 대권 시동을 걸은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 지금 연이어서 지금 호남들 많이 가세요. 네네. 그래서 다 호남들 가고 또 아마 조만간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쪽이나 네. 또 수도권에서도 이런 응징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번이 거의 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그 커리어나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는. 예. 그래서 그 유력한 지금 경제 그러니까 우리 그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유력한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될 거로 보고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난번 총선에서 실패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도 예상보다 나쁜 결과를 얻었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역시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부겸, 김경수, 임종석 이런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체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좀 비난 섞인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이분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미 역량 넘는 자리 하셨다. 이분은 다른 직업 찾아야 할 듯 등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재명 때리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당하다. 민주당을 위해서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유시민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유연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예, 예. 다만 조금 이제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유연하게 반응을 했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꼭 대통령이 되기를 염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0.73% 차이의 지난번의 패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차이가 해석은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미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당 안팎에서 여러 분석 결과는 이번 대선이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구도상 민주당한테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네.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은 회고적 선거가 아니라 어떤 회고적 평가적 선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선거거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구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양 진영이 결집해서 역시 한 3% 안팎의 초박빙 접전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을 다 모아야 되고 합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우리 당원도 아니세요. 근데 원래 이분이 지금 당원 아니에요. 네, 당원 아니실 거예요. 네. 그 현재로서. 근데 다만 이제 그 밖에서 셀럽으로서 당에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네. 이번에 좀 그 매불쇼인가요? 어디 이 유튜브 방송 나와서 좀 재밌게 표현한다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표현이 좀 과하셨죠. 그래서 네. 아마 조금 본인도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이 대표한테 도리어 부담 준 거 아닌가 이러실 것 같습니다. 역량 넘는 자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사실. 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려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광주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광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극우 집회는 열 수 없다. 불허한다. 그랬더니 이제 여권 쪽에서 뭐 비난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탄핵 반대하면 광주 시민도 아니냐 이런 항의를 했고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전환길 강사는 왜 시장이 오라마라 할 수 있냐 이게 독재 주장했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광주시에서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이라 탄핵 반대라 하더라도 네. 집회는 허용해 주는데 다만 그분들 제가 한번 안모 씨인가 한 분이 광주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예. 먼저 돈 걸 봤는데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5.18에 대한 폄훼 발언이나 이건 어느 정도 역사적 판결이 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건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핵과 관련된 찬반을 하는 집회라면 저는 그 차원은 좀 광주시에서도 좀 유연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모이신 분들이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또는 그것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기정 시장의 광주에서의 이런 집회 불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 문제 언급한 나경원 의원도 네. 강기정 시장하고 아마 친구일 거예요. 저도 강 시장하고 친구고. 예. 그래서 안 했으면 저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강 시장은 또 이렇게 나름 자기 소신이 강한 그런 혹자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또 있다는 얘기도 하고. 예. 그런긴 하지만 5.18 정신이 사실은 그런 거 다 포용하고 네. 수용하고 하는 그 정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걸 딱 잣대를 놓고 기준으로 여기는 성역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틀리면 용납이 안 돼. 네. 아예 그냥 입 덮은 것 하지 마. 오지도 마. 이게 5.18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고 광주 시민들도 없을 거예요. 5.18 정신은 포용의 정신이기도 하다. 예. 이 민주주의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건 그 정신이잖아요. 네. 이 얘기가 또 어디까지 갔냐면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친 이재명계 박균택 의원 자기 광주 지역구에 예. 쓰레기 매립장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예. 거기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강기정 시장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쓰레기?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냐 이런 얘기까지 좀 비화를 했어요. 문제는 호남 민심도 굉장히 지금 이례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라든지 또 탄핵 반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게 단순히 무슨 보수 과표집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네.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제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광주 시민들이거든요. 나라 걱정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옛날부터 국민의힘을 좋아했거나 그런 분들도 아닌데 공감하고 그렇게 이 뜻이 그쪽으로 모여지고 있는 부분, 여론이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 좀 전에 이제 민주당 내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호남을 계속 방문하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 지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여론의 호남 민심의 빠른 변동성을 지금 캐치하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강 시장도 그분들도 다 자기 시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거만 딱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민주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집회 자체를 막는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광주시와 집회 주최 측이 최소한 5.18 광주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지 안 않는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이라면 저는 뭐 탄핵 자체 지금 정치적 사안이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찬반 시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광주에서만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하고 5.18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달아서 예,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탄핵과 관련된 얘기는 그럼 마음껏 해라. 예, 예,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더 문제가 된 건 그 안모 씨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5.18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것도 하나는 네네. 광주 집회도 주최하는 게 아마 세이브 코리아일 거예요. 예, 예. 지금 부산 집회하고 대구 집회 대구 집회 주최하고 했던. 여의도에서 매주 하고 있는 네네. 그 세이브 코리아인데 그분들은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그중에서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중심이에요. 네. 평소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켰던 분들이지 이런 일 별로 안 하셨던 분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것도 비상시국 기도회 형태로 하는데 이게 매체가 되니까 다 모여들어서 그렇게 집회가 된 거지 기본 형식은 비상시국 기도회예요. 네. 그분들의 양식은 충분히 믿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헤이트 스피치 그 홍익표 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육 연수원장 민주당 이분이 오늘 사퇴했던데 예. 뭐 그 강성 보수 2030 세대들 뭐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주의를 당부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가능하면 어떤 그 세대나 또는 특정 성, 지역 이런 걸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단칸방. 이곳에서 9살 인선이와 오빠 그리고 투병 중인 엄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는 고 프로락틴 혈증을 앓고 있는 엄마. 거기에 갑상생 저하증과 세균성 폐질환까지 더해지며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가장인 엄마가 아픈 후부터 인선인의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수리 비용이 없어 사용을 못한 지 오래고 심한 외풍에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은 외투를 입은 채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웅크리고 자는 엄마의 어깨 위로 여러 겹의 이불을 덮고 또 덮어주는 인선이. 매서운 한파 속 따뜻한 옷과 전기담요가 절실한 인선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정월대보름인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동부 또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전북 경북 제주에 1mm 내외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지난 뒤에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반짝 추위가 내일 아침 예보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올라와서 내일 아침 기온이 다시 내려앉습니다.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산지, 경북 산지가 가장 기온이 낮을 전망인데요. 오늘과 비교했을 때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져 영하 10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서울 영하 5도 등 대부분 영하 5도 내외로 아침 기온 떨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상 5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영상권까지는 오르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되고요. 모레 금요일 이후 주말 휴일까지는 다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거나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각별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특검병, 탄핵병에 지친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에 있는 아파트 290여 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다만 투기 과열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거래 복수 시장이 형성됩니다. 대체거래소가 개장되면 투자자들은 정규거래 앞뒤 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해진 변론기일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재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여당이 조기 대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핵심 현안들 짚어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혁 위원장님께서는 직전 한동훈 대표 시절 최고위원 지내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전 대표 만났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 게 언제인지 또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영업 비밀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저희 청취자들 위해서 그래도. 아니요, 그거 한동훈 대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저도 뭐 물론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김종인 박사라든가 조갑재
그 대기자라든가 네. 혹은 뭐 이런 분들도 다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인태 의원들도 전 있고요. 정무수석 뭐 전 의원 이런 맞습니다.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표정 저희도 좋습니까?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 표정 그럼요. 네. 좋고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뭐랄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고 정책 공부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뭐 등판 관련 질문은 이 뒤에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현안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으로 부르자는 신청 헌재가 기각했고요. 추가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헌재는 가급적 판단 신속히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그 배경이 뭘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거의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네. 거의 뭐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 현직에서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도 탄핵이 돼서 대대행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서부 지원에 대한 난입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어떻게 보면은 법 질서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시위대가 몰려와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을 하면서 출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 물론 이분들은 나중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모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자칫하다가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 찬반 시위대가 부딪히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던 그런 시위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 발부를 막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뒤로 돌리는 늘리는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 판결을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더 불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 탄핵 판단은 말 그대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정 안정 위한 신속한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더 신중하고 더 면밀한 심리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 헌재에서 90일 뒤에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의 판결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월 14일 날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이미 한 두 달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보건대 이제 마지막 변론하고 결정을 내리면 3월 달에 아마 선고가 내려질 건데 거의 9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른 재판들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여일이 걸린 이유는 이것은 최순실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있었던 비선 실세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을 하면서 거기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세워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기간도 길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혐의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 행동이었느냐,
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굉장히 간단한 그 내용이거든요. 네. 국민들 모두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그날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툼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 생각이 거죠?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헌법의 유고 상태 같은 이 상황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판결을 내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헌재 편향성 문제인데 가장 거기에 핵심이 보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게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쪽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따지자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네.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됐을 때 민주당에 의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뭐 편향된 재판관들이 왜 그러면 4대4로 나누든가 뭐 다른 식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각을 했을까?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기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대4로 이렇게 네. 나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찬성한 4와 반대한 4 중에서 어디가 편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자기 입장과 동의한 사람은 편향적이지 않고 상대방은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편향성 논란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 대해서도 재판에 대해서도 모든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편향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야권은 자신의 취임 전부터 사퇴 요구하면서 비상계엄 전까지 모두 178회 퇴진 및 탄핵 요구했다고 말했고 29번의 줄탄핵은 문명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 갈등 수준이 아니라 정권 파괴가 야당의 목표였다. 이게 이제 계엄까지 오게 비상계엄 선포한 건 본인인데 계엄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대통령이 그런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그런 폭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줄탄핵을 한다라든가 예산과 관련해서 횡포를 저지른다라든가 그다음에 법안을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린다라든가 무작정 특검을 하겠다고 밀어붙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그 다수의 의석을 근거로 해서 밀어붙인 폭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폭거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렇게 그 다수를 차지하고 폭거를 저지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혼쭐을 내주겠다. 국민을 계몽을 해서 그래서 그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K컬처의 나라에서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해보면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탄핵 심판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차장 행보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발언이 자신에 대한 탄핵 음모 시작이다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평생을 그 육사 출신으로 그다음에 평생을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이 사람이 뭐 좌파다 민주당의 그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네. 또 그 김영현 국방장관이 이 사람이야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이라는 식으로 칭찬을 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본인을 몰아내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도대체 네. 그 인사를 누가 하신 겁니까? 본인이 하신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 빠른 시간 내에 야당과 그 좌파로 돌변해서 야당과 손잡고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를 꾸민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표변을 한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명문 마포고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대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전파된 경로에 김 최고위원님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조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존재했느냐의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그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포조의 존재 여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헌재 심판정에 와서는 자기는 그 홍장원 차장한테 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줬던 그 명단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명단을 자기 부하들한테 다 전달을 했던 거 아니에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 명단을 자기 부하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부하들이 또 그 부하로 전달을 해서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이라든가 단톡방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증거로 다 있는데 체포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본질이 체포조가 존재했느냐 안 존재했느냐의 여부인데 홍장원 차장과 제가 그리고 거기 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얘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얘네들이 무슨 음모를 꾸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그런 아주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일단 여당 의원 면회를 중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른바 옥중 정치.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유연적인 그 비상계엄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조기 퇴진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판단을 구해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재판 과정에 더구나 이제 내란죄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차례차례 찾아가서 마치 무슨 옥중 정치 얘기하시는 대로 그 옥에 계신 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우리 당이 어떤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처지에 뭐 구속이 되거나 이건 죄송합니다만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혹은 조국 대표가 구속이 돼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찾아가서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우리 당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맹렬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준을 남들에게 적용시키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죠. 자, 헌재 지금부터 하는 질문 한 두세 개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경우에 2달 안에 대통령 선거 치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여당의 이제 불리한 정국이 펼쳐지기 쉬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여당 입장에서 일종의 반전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판이 또 계속 진행되면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탄핵 당일에는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새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군인들의 증언이라든가 경찰들의 증언들이 나오면 사실 국민들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노상원이라는 전혀 군 체계와 관계없는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제대를 한 사람이
이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두 분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통제되는 민주당과 맞서 싸우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이 남아있고 아마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그런 약점이 많은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우리 당의 후보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높지 않지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높지 않지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 중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 등판 가능성입니다. 몇 %로 보고 계세요? 등판 가능성. 등판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등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는 거? 예. 대선 후보로.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두겠다고 은퇴 선언한 사실도 없고요. 단지 지금 전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괜히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그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를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다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등장할 거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어떤 명분, 어떤 캐치프레이즈 갖고 등장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탄핵 정국 때문에 두 번이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어떤 우리 당원들의 분노와 좌절감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좌절감도 이해하고 하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이라는 이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당위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난국을 적절하게 헤쳐나갈지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양당의 전국 기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잘사니즘 앞세운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동의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것들이 그래요? 네. 우리 당에서 주장해왔던 아니 도대체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말고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 경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자신의 고유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말을 그렇게 자주 바꾸시면 국민적 신뢰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우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그거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계속 외쳐오던 것이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네. 대선 행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책적인 서로 이제 타협이랄까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출연했습니다. 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그렇고 유튜브 출연도 그렇고 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중독층 확장 행보에 주력하다가 아차 싶어서 지지층 결집에 지금 나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그 52시간 그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또 결국은 당에서 반발하니까 슬그머니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시는 분들을 막 밀고 나가다가 중도층으로 가자라고 하다가 다시 당내에서 반발의 행위는 또 발을 빼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 거기 방송에 나와서는 저는 두 가지를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네. 그때 당일에 숲에 숨어 있었다. 국회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를 하자고 있었는데 본인은 본인이 체포될 것을 걱정해서 그 국회 안에 숲에 숨어 있었다? 그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뭐 그 도로를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북침을 그 계엄령이나 군사적 행동을 미리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북쪽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걸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침을 하려는 걸 막으려고 지금 북한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북한의 선동에 이용될 수 있을지 그런 네. 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두 가지 점에 놀랐다 말씀하셨고요. 자,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부각이 좀 두드러지는 모양새고 오세훈 홍준표 두 광역자치단체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주로 이제 대선이 어렵지만 그래도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상대편의 약점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당 후보가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화와 쇄신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득권 중심적이고 특정 지역, 뭐 영남이죠. 영남 중심의 의원들만 가득 찬 이런 당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의 의사를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거수기나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정말 비상한 사태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 대선의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같은 맥락의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향후 전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상황 연속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선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민이죠, 뭐. 그리고 미래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치인은 본인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덕분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국민들 덕분에 월급 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앉았더라고요. 네.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 정치인들의 선택은 현재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과 미래 이 두 가지 화두를 놓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과 미래가 선택의 기준이다. 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피해자 김하늘 양 부검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그러니까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저녁 늦게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교사의 휴대전화는 지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진술한 교사의 이제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서 뭐 건강 상태 같은 것들 또 파악할 예정이고요. 압수영장에
좀 학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좀 오늘 학교 측 동의를 구해서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같은 경우에는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지금 교사의 건강 상태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가해 교사는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잠시 경찰 조사가 좀 중단된 상태거든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좀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 재개하겠다 이런 계획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부로 고 김하늘 양 빈소가 이제 차려졌습니다. 평소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조화를 보내서 애도의 뜻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양이 생전에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의 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같은 사실이 이제 하늘양 아버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아이브 측이 곧바로 빈소에 이 포토카드와 함께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조화를 본 하늘양 아버지는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열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오늘 오전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계획살인이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말고 엄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태를 막지 못한 학교 측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검토 단계고요. 네.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경찰이 신상 공개 방침을 정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결국엔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가해 교사 얼굴과 성명, 나이 같은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 해당 교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는 이제 뭐 특정 중대범죄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부합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다만 이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이제 사실 더 많은 증거가 좀 확보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네. 이 교사와 관련된 정보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주의를 그래요? 요하는데 이미 이제 온라인상의 여러 커뮤니티에 뭐 이제 이 가해 교사의 가족 관계, 출신 학교, 학번 이런 것들이 돌고 있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지금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뭐 올려서 돌리거나 여러 게시판에 뭐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신상 처리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바 수요가 여전히 이제 많은 모양인데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서 판매 중단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너무 비싸서 사실 사기가 엄두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였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시중은행들은 보통 이제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금고에서 이제 골드바를 공급받아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일단 조폐공사가 어제 일시적으로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은행들에.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는 지금 사실상 개인 고객의 골드바 거래가 중단이 됐고요. 오늘 정상 판매했던 은행들도 조만간 아마 배송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방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금값이 많이 뛰었는데도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물량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돌반지나 뭐 금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류는 좀 잘 팔리지 않습니다만 네. 골드바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어제 100g 골드바의 그램당 금값이 15만 6,230원이었는데요. 네. 시장 개장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이에 계속
이 역대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된다면 조만간 그램당 이 금값 16만 원 곧 넘어설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지금 1년 전 금값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딱 정확히 딱 이 작년 2월 이 중순쯤에 네. 그램당 가격이 86,000원 선이었거든요. 네네. 그 1년 사이에 거의 이제 2배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오를 거냐 의견이 분분할 법도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밀어올리면서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돌잔치 때 우리가 선물하는 한돈짜리 돌반지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한돈짜리 선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네. 지금 한국 표준금거래소에서 이제 고시한 24K 순금 한돈 시세를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58만 6천 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그냥 순금 가격이고 보통 이제 돌반지라고 하면 세공비, 부가세 이런 것들 더해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략 한 60만 원쯤 되는데. 이게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사실 한 번에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이 선물을 받는 사람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금 한 돈짜리 돌반지는 거의 안 팔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대신에 돌 선물로 각광을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돈 반지. 여기는 1g 금반지인데요. 이 금이 이제 한돈은 원래 3.75g이잖아요. 네. 근데 한돈 반지에 비해서는 이제 반돈 반지면 이제 금이 이제 반쯤 들어가고 금액도 당연히 이제 반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1g 반지도 아마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일 텐데 이런 이 그램 수가 좀 적더라도 사실 이게 선물을 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이 선물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그램 수를 줄인 금반지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 한돈 60만 원 비싸긴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건강과 안녕 기원한 의미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보름이나 약밥 드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정작 정월 대보름에 보름이나 약밥 왜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정월대보름에 이제 부럼 깨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부럼이라는 게 이제 뭐 호두, 잣, 땅콩 같은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견과류잖아요. 네. 근데 이 딱딱한 껍질을 깰 때 이제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소리로 이제 귀신이 놀라게 해서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기록인 동국 세시기를 보면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먹으면 1년 내내 무병하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한의학에서 이제 일단 호두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좀 네. 강조를 합니다. 호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허약한 기운을 보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성분을 보면 비타민 E와 오메가 3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이나 뇌 건강, 뭐 심지어 관절통, 요통 같은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잣은 예로부터 신선히 먹는 음식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을 보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오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이나 노화 억제, 신진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요. 네. 특히 잣에는요. 다른 견과류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티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것들 조절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가장 흔하게 드시는 부럼이 아마 땅콩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두뇌와 이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견과류로 꼽히는데 다만 땅콩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장기간 실온에 두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반드시 일정량 드시고 나서 남은 것들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밥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효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밥은 이제 찹쌀
찹쌀밥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찹쌀밥에다가 잣, 대추, 꿀 같은 것도 이제 넣어서 만드는데요. 찹쌀 자체가 이제 성질이 워낙 따뜻한 성질이어서 위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추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많이 먹는 이유가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꿀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죠. 다만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 법입니다. 이 견과류나 뭐 약밥 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딱딱한 견과류 씹을 때 턱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달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많이 흐리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눈이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덕분에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가장 둥근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는 밤 10시 53분쯤인데요. 이렇게 둥근 달이 뜨는 이유는 지구를 기준으로 달과 태양이 정반대편에 일직선상으로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을 이제 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오늘 이제 망을 만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이 뜨는 달을 보시려면 좀 자정을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13일 0시 54분이 되겠습니다. 네. 둥근 달 보시면서 소원 빌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이번 주는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기계적 상고, 무리수라는 지적 나왔고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가 지속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에 재벌 봐주기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발단을 보니까요. 10년 전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었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에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사 합병을 단행합니다. 네.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이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단행된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무리하게 이루어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당시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은 23.2%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낮추기 위해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허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었습니다. 결국 19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작년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네.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 2025년 2월 3일 2심 법원도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와, 모든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와, 이례적이고 또 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와, 또 변호사들도 강력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합병이 합병이냐 합법이냐 문제와는 별개로 사법부는 합병을 위해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합병 과정에서 수단된 동원과 관련해서는 네네. 이재용 회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입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죠. 네. 최서원 씨에게 삼성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특검의 수사를 거쳐서 구속을 거쳐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2021년 1월 18일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데 합병 과정에서 동원된 수단을 이유로 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합병 과정 나아가서 합병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판결들과 모순된다 이런 지적도 이제 일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핵심 쟁점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부당한 행동과 회계 분식이 네. 가장 결정적인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1심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그 비율이 불공정해서 즉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 비율을 산정할 때 그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하는 증거도 부족하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하나하나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여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확보한 서버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그 증거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거든요. 네. 당사자들에게 디지털 포렌식 참여 등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대다수 부인합니다. 그리고 실체관계와 관련해서도 부정거래 의혹은 보고서 조작이나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실체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가 주된 쟁점으로 거론된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도 네.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를 회계 처리 재량을 포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심 모두 이제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에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까 좀 관심을 모았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께서는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과거에는 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1심이 되었든 2심이 되었든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무조건 상고? 당연히 상고입니다. 예, 예. 검사에게 무죄 판결, 그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는 경우 치욕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예, 무죄 예.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 자체를 치욕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불리하다는 거 알면서도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때가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죠? 예.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수사검사의 잘못인지 공판검사의 잘못인지를 따져서 현재도 인사상 일부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검사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 이는 치욕으로 받아들여서 상고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이후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조건 상고할 게 아니라 한번 따져보고 상고하지 않을 사건을 상고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문무일 검찰총장 때요? 예. 당시에 검찰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도입되면서 1,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상고하던 관례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관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결국 이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확보했던 증거가 다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 정황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고 나아가서 행정법원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 판결을 주요 논거로 든다면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고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서면이 오가는 공방에 불과해서 재판 자체는 피고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심리적인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상고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이제 꾸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거 상고하겠다고 좀 의견을 개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런 것
것들이 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집을 여지도 사실 좀 있다. 이런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요?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죠. 2심 판결에 불과하니까. 네. 무엇보다도 검찰이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에 내린 사실상 분식 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이거든요.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가 있습니다. 네네. 삼성바이오가 또 그 자회사로 삼성에피스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삼바에피스의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단행했던 것을 문제 삼습니다. 네.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면서 사실상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거든요. 네. 물론 이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사 2심에도 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형사 2심은 이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행정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진 이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사상고심에서 아직까지는 뒤집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뒤집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도 이 상고 결정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기계적 상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승산이 없는데 뭐 일단 상고 하려고 봤다는 것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뭐 전혀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법리적 판단도 하겠지만 약간 정무적 판단도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상고를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인데 이것도 봐주기 아닌가 이런 시선 이런 것까지도 가만히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매번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죠. 처리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아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삼성 논란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었고 네. 아직까지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1, 2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네. 검찰이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수 있거든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더 큰 비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네. 상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그렇지만 입장에서는. 언론사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신문사도 그렇죠. 비판적인 오너 리스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 1심, 2심 모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검찰의 상고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든가 네. 기계적 상고다. 나아가서 재벌 아니면 이 정도 사건 상고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언론사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주 또 특이한 점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상고를 고심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수사했던 당시 검사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 뒤 당시 수사검사의 사과.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결정을 하고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 같아요. 이례적이에요. 기소 결정을 하고 그 기소의 논리를 만들어서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당장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 수장으로서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과해버리면 남아있는 검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상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자인으로 읽혀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군요. 그렇지만 이복현 금감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아가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뒤이어서 아니나 다를까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 뒤에 그 강조한 이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사법부가 현행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이 원장의 시각입니다.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법원이 법을 좁게 해석해서 주주 보호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주주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법안 개정은 이제 국회가 할 텐데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통과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이 국회에 정부 측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긴 합니다. 네. 기업의 합병 분할 시에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상장법인이 주식을 교환, 이전하거나 분할할 때는 이 목적이 무엇이고 기대 효과는 어떠하며 이 가액이 적정한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 순화돼 있긴 합니다만 이 원장은 2, 3월 중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이 아까 이제 국민연금 얘기 잠시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봤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제 소송 냈습니다. 이 2심 결과, 이번 2심 결과가 이 소송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세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요 근거가 형사 1심, 2심을 거치면서 허물어진 상황이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합병 피해라는 논리적 구조물 자체가 그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합병이나 회계부정인데 부당합병, 회계부정 모두 형사 1, 2심 모두 부정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1, 2심 형사 1, 2심에서는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일으켰다. 이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만큼 업무상 배임을 입증할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이르지 않았다는 정도에 불과해서 정작 민사소송에서는 비율이 불공정했다. 이로 인해서 주주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결론을 아직까지는 예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예단하지 못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